안녕하세요. 시골병원 현직 의료사회복지사 시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인근에 있는 대학교 실습 수업 때 특강을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주었던 질문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같은 것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대답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 후 어떠한 동기 이유로 의료사회복지가 되셨나요? 대답은 이전에 제 영상에 답이 있고 여기 위에 연결해 놓겠습니다. 거기서 하지 않았던 부분을 얘기를 하면 제가 대학원을 가서 자연스럽게 의료사회복지를 접하고 그쪽으로 갔는데 수련 이후에도 또 다른 분야로 갈 수 있는데 제가 왜 계속 이 분야에 있었는지를 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수련했을 때 그 병원의 사회사업실이 2층에 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 가는 통로에 그 응급실 복도가 보였었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아침 출근을 하면서 그 복도를 늘 지나게 된 거예요. 출근길에 복도를 봤는데 보호자분들이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표정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대기하고 계셨던 그 보호자분들의 그 눈빛, 그 표정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간절한 내 가족, 내 지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안전하고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단 한 가지 그 소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병원 밖을 딱 나갔을 때는 많은 경쟁이 있고 많은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봤던 그 진지한 그 얼굴과 그 표정에는 단 한 가지에 대한 소원만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응급실 안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 한 가지 소원만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저한테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과 평생 있을 수 있다면 나도 눈에 보이는 것들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그 힘들에 있어서 자유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냥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이 이거를 나한테 늘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내가 큰 욕심보다 하루 더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루가 나에게 또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걸 깨닫게 하는 곳이 이 공간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고 이곳에 계속 있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물론 제가 지금 10년 넘는 이 시간 동안 이 병원 안에 있다 보니까 물론 이것도 경쟁사이고 어렵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시간 동안 제가 이곳에 있었던 것을 후회하진 않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저희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질문이에요.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퇴원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문제 등 얻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해서 상담해드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드리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자원봉사 관리나 행정 업무, 사회공헌 활동, 병원마다 이 외는 주어집니다. 네, 세 번째, 자원봉사 실습 수련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인근에 있는 이제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자원봉사나 실습이나 수련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원봉사는 좀 접근성 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원봉사는 저희가 기존에도 받았었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거의 대다수의 병원이 막혀 있어요. 학생은 자원봉사 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저희 병원에서 봉사활동 하는지 모르고 저희 병원에 연결되지 않았던 그 친구는 서울로 가서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에 방을 구하고 방학 동안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자원봉사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원봉사도 뭐 사회사업실을 한 것도 아니고 약재실에서 약품 정리하는 그렇게 한 친구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오고 그만큼 자원봉사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저희 사무실도 자원봉사가 있을 만한 공간도 없어서 저희 부서 하거나 재활치료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사회사업실에도 자원봉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그나마 그 자원봉사 다른 것보다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습, 수련 이 기간은 한국의료사회복지사협회나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 질문. 의료진과 팀워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주 역할은 무엇인가요? 재활상담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환자들에서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건강보험 수가가 되는 상담 영역은 컨퍼런스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과들은 저희는 수시로 연락을 하죠. 좀 변한 거는 이전에는 환자가 치료비가 없다 그래서 퇴원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낸다고 한다. 어떡하냐. 그럼 저희가 그 과정을 진행을 하고 치료비 지원 결과에 따라서 이제 퇴원 계획을 잡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때의 흐름인지 지금 이제 가족도 많이 해체되고 이제 뭐 독거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뿐 아니라 노인 전의 연령층에 많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퇴원 후에도 돌봄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의가 많이 늘었어요.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열심히 해서 잘 치료를 해놨지만 퇴원을 해서 집에 돌아갔을 때 관리가 되지 않고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치료한 것이 다시 또 악화돼서 병원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퇴원 전에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도 이렇게 보호자분들을 찾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저희 쪽으로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병원 내에 있을 때 치료 과정에서는 저희가 관공서나 지역사회 지인분들, 이장의 통장님까지 해서 가족을 찾아드리고 치료 후에도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체계를 찾는데 그게 만약에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관공서에 돌봄 서비스를 저희가 요청을 드리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의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병원 내에서 사회복지사의 위치. 저희가 병원에서는 되게 소이긴 해요. 저희 병원도 의사직, 간호직, 약무, 의료기술직, 행정직, 보건직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보건직에 속하고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비율이 제일 작아요. 그때 이 질문을 제가 병원에서 사회복지 티오를 늘리는 게 너무 어렵다. 다른 직군은 잘 뽑아줘도 우리는 그렇게 뽑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병원 수익이나 평가에 크게 영향 미치면 티오가 많이 늘 텐데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직구 좀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병원 내에서 그럼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어떤지 좀 다른 직군이 좀 무시하거나 그렇진 않은지에 대한 질문이었었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병원꾼끼리는 되게 군대 문화처럼 딱 긴장하게 체계를 잡거나 하는 거는 직군마다 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직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그 역할들이 너무나 딱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영역은 저희를 통해서만 또 일이 해결되기 때문에 저희를 존중해 주시고 같이 협력의 관계로 잘 대해주세요. 병원은 사실 의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치료를 할 때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의 수익과 연관되어 있는 치료의 결정권자도 의사가 되고 병원 경영에도 다 의사가 결정권이 돼 있어서 물론 의사가 힘이 제일 많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직군과 평등한 관계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련과 취업을 위해 준비할 것이나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 내용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담았거든요. 사회복지 전문성, 소통의 력, 글쓰기. 이 영상은 이전에 영상이 있어서 여기에 위에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할 때 자격증 같은 준비사항이 있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영어, 컴퓨터, 운전면허. 이 정도가 생각나거든요. 영어는 큰 규모의 병원에서는 필수 조건으로 하는 곳이 많고 운전면허도 저희가 복지관처럼 크게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거의 병원 내에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역할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뭐 저희가 교육을 가거나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서 아무래도 면허가 있는 직원들이 더 좋겠죠.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정도 외에 너무 많은 자격증을 딸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서울에 가서까지 봉사를 했던 그 친구가 수련에 합격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사 1급 예정자로 먼저 수련 사회복지사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1급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도 엄청 열정이 많고 정말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이게 너무 그 외의 것들 병원에서 할 때 봉사도 좋다 그러고
뭐 어디 가서 연수 받는 것도 좋다고 그러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내가 해서 그런 나의 커리어로 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친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그 외의 것들 하는 것보다 기본에 충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그 자격증 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기보다 더 지금 사회복지 공부에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료사회복지 강의를 꼭 들어야 되나요? 이 질문을 했던 그 학교가 의료사회복지랑 정신보건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강의가 열렸는데,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의료사회복지랑 정신건강 중에서 많은 표를 받은 그 강의가 그 1년에 한 번 이렇게 개설이 됐었대요. 그래서 시기가 잘 안 맞으면 또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의료사회복지 수업은 중요하긴 해요. 만약에 들었던 친구랑 듣지 않은 친구가 같이 와서 수련 면접을 본다고 했을 때는 나눠질 것 같아요. 의료사회복지 분야가 사회복지에서 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학기 되는 그 시간에 그 수업조차 듣지 않았으면 좀 현장에 직접 와서 일을 할 때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련 사회복지를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훨씬 더 준비된 학생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사회복지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정신건강 수업이라도 꼭 들었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개설이 안 돼서 어떻게 들을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점은행제 같은 것으로 듣거나, 아니면 인터넷 특강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본인이 이 이론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좀 공부를 했다라는 거는 좀 어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취업 시 병원 선택할 때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제 모교 후배들이 했던 질문이거든요. 그 학생들에게는 현실 조언을 했죠. 우리가 의료사회복지사로 들어갈 때 병원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병원의 정규직 자리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그리고 정규직의 자리가 났을 때 그 병원에서 수련했던 그 친구들도 다 오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또 오고, 그래서 자리가 났다 하면 이제 많은 수가 몰려요. 그래서 병원에 자리가 그렇게 잘 나지 않거든요. 채용 공고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서 어디 걸 선택하지? 나는 직장을 정할 때 나의 우선순위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병원은 적합하지 않고 이 병원은 적합해 라고 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상급 종합병원급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도 일을 해보고, 아니면은 좀 작은 규모지만 거기서 정규직으로도 일을 해보고 해서 좀 병원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했었고, 왜냐하면 의료기관에 1차, 2차, 3차 의원급 종합병원급, 상급 종합병원급 이렇게 병원이 나눠지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일이 크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라도 이 특수한 의료 현장에서 경험 있는 그 사람을 병원에서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디든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은 급여입니다. 급여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복지 시설은 급여 테이블 나와 있는데 병원은 그런 급여 테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물론 사회복지 시설도 급여 테이블이 있고 그 외에 어떤 재단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뭐 인센티브를 주고 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런 기본 테이블이 없어요. 그냥 각 병원에서 주는 대로 받거든요. 제가 이 급여에 대한 부분은 영상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차, 2차, 3차 병원에서 다 일을 해봤기 때문에 각 병원별로 급여를 공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급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사실 종합병원에서는 그렇게 많은 급여는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복지 시설보다 더 낮은 급여일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그렇게 병원에 갔을 때 거기에서 급여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월급을 딱 명확하게 제시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그때는 그래도 어디라도 이렇게 저를 채용해 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일할 직장만 있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만큼 받는다.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급여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특별하게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있는 요 기간 말고는 그 전에 일했던
했던 데는 다 연봉제였어요. 그래서 매번 연봉 협상을 해야 됐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그런 기관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탁 굳게 먹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연봉 협상을 제대로 하세요.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것으로 제가 특강 수업 때 받았던 질문 10가지를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